지금까지 우리는 역학적인 상황에 대하여 집중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물체들이 관여되어 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열적 현상을 학습할 예정인데요. 열적 과정에서 생성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적 과정의 특징은 미시적 수준에서 에너지가 관여된다는 점인데, 다음 장에서 학습하시겠지만 어떤 물체의 온도를 그 물체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연관 지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진행될 강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온도의 개념과 그 영향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다루는 강의를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의 에너지 변화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만 고려하며 에너지 전달은 열과 일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을 기술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3강 온도 열역학 제1법칙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온도의 정의와 열역학 제0법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적 기체 온도계의 원리와 절대 온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고 이상기체 거시적 기술에 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과 내부 에너지 및 비열과 열량에 대해서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개념과 수학적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두 물체의 온도는 결국 각 물체의 처음 온도 사이에 한 온도에 도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을 차가운 물이 담겨있는 욕조에 붓게 되면 에너지는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전달이 되고 결국 욕조에 담겨있는 물의 나중 온도는 처음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온도 사이에 어느 온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에 의해 두 물체 사이의 에너지가 온도 차이에 의해 서로 교환될 수 있으면 이때 두 물체는 열 접촉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열 평형은 열 접촉 상태에 놓인 두 물체 사이에 열이나 전자기 복사에 의한 에너지 교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 접촉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물체 A와 B 그리고 온도계 C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A와 B가 열 평형 상태인지 아닌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온도계 C를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 A에 열 접촉시켜 열 평형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평형일 때 온도계의 수치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온도계를 A에서 떼고 다음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물체 B에 열 접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열 평형에 이를 때까지 기다린 후 온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만약 두 수치가 같다면 물체 A와 B는 서로 열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A와 B 두 물체를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접촉시키더라도 두 물체 사이에는 에너지의 교환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평행의 법칙인 열역학 제0법칙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열역학 제0법칙은 실험적으로 쉽게 증명이 되고 온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온도를 열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물체가 서로 열평행 상태에 있으면 두 물체의 온도는 서로 같겠습니다. 역으로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다르면 이들은 열평형 상태에 있지 않으며 열 접촉 상태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되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에서 열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A와 B 사이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 전달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두 물체의 온도이며 크기, 질량, 물질, 밀도 등 다른 어느 것도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도는 제0법칙의 측면에서만 정의되었지만 추후 온도를 분자의 운동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강의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물체 A와 B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사용하였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온도계는 액체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이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갈 때 유리 모색 안에 팽창하는 정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 변화하는 물리적 특성은 액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체 온도계 중 하나인 등적 기체 온도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계는 일정한 부피를 갖는 기체의 압력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으면 그림에 기체가 담긴 플라스크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와 열 접촉시키고 수은기둥 B를 조종하여 수은기둥 A의 꼭대기가 눈금자에 0에 오도록 합니다. 수은기둥 B의 높이는 기체의 압력을 나타내며 압력을 알면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여 물체의 온도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압력이 서로 다른 기체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기체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험의 결과를 보면 기체의 압력이 낮고 온도가 기체의 액화점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는 측정 온도가 기체의 종류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여러가지 기체를 사용한 기체 온도계 사이의 차이는 작아지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각각의 직선을 0도씨 이하의 방향으로 연장시키게 되면 모든 기체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씨일 때 압력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특정 온도가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 현상이 마이너스 273.15도씨를 0점으로 하는 절대온도 눈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73.15도씨를 흔히 절대용도라고 하며 이 수치가 0이라고 지시된 이유는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체 압력은 음수값이 되고 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온도에서 한 눈금 차이는 섭씨온도에서 1도씨 차이와 같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섭씨온도와 절대온도 사이의 관계를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액체 온도계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매우 보편적인 열적 변화, 즉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열 팽창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공학적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열 팽창은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 사이에 평균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 10강 진동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음 그림처럼 고체 속에 원자들이 서로 단단한 용수철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고체 속의 원자는 평행 위치에서 약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정도의 진폭과 약 10의 13승 헤르츠 정도의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고체의 온도를 높이면 고체 원자는 더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하게 되고 원자 사이의 평균 거리도 멀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고체는 이런 과정을 통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물체의 열 팽창 정도가 물체의 처음 크기에 비하여 훨씬 작다면 열 팽창에 의한 길이 변화는 근사적으로 온도 변화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한 물체가 어떤 온도에서 특정 방향으로 Li만큼의 처음 길이를 갖는다고 하고 온도 변화 델타 T에 따른 길이 변화를 델타 L이라고 하면 평균 선 팽창 계수 알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작을 때 알파는 일정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편의상 이 식은 보통 다음과 같이 다시 써서 계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LF는 나중 길이이고 TI와 TF는 각각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를 뜻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상수 알파는 주어진 물체의 평균 선팽창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 식은 물질의 온도가 증가할 때 열 팽창이나 물질의 온도가 내려갈 때 열 수축에 모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길이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표면적과 부피도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고 일정한 압력 하에서 부피의 변화는 다음 식과 같이 처음 부피 VI와 온도 변화에 비례하겠습니다. 여기서 베타는 평균 부피 팽창 계수가 되겠습니다. 베타와 알파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고체에서 평균 선 팽창 계수는 모든 방향에서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물체가 등방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L, W, H인 직육면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도 TI에서의 부피는 VI 이꼴 LWH의 곱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하게 되면 부피는 처음 부피 VI보다 델타 V만큼 변하게 되며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는 다음과 같이 팽창하겠습니다. 오른쪽 항을 VI에 대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양변을 VI로 나누고 VI분의 델타 V에 관해 나타내면 부피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델타 T가 100도 이하 범위 내에서 알파 델타 T의 값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다음 두 항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사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균 부피 팽창계수 베타와 평균 선 팽창계수 알파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피 팽창식은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 전 물체가 처음 부피 VI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성립하겠습니다. 물질이 고체나 액체인 경우 이들 시료는 특정 온도에서의 부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적용되겠지만 기체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기체 원자 간의 힘은 매우 약해서 대기의 경우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원자 사이의 평형 거리가 정의되지 않으면 주어진 온도 하에서 표준 부피가 없겠습니다. 부피는 용기의 크기에 의존하며 결과적으로 변화 전 부피 VI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피 팽창식을 이용하여 기체에 작용하는 과정 동안 부피의 변화 델타 V를 표현할 수가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체를 다루는 식은 처음 값으로부터의 부피 변화보다는 부피 V를 변수로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체의 경우 질량이 M인 기체의 부피 V, 압력 P, 온도 T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 상태방정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기체가 아주 낮은 압력 또는 낮은 밀도하에 있으면 상태방정식은 상당히 간결해지고 실험 결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밀도가 낮은 기체를 일반적으로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이상기체 모형으로 불리는 단순한 모형을 이용하여 낮은 압력 상태의 실제 기체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다음 5개의 가정하에 이상기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을 몰수 스몰 n으로 나타내면 편리하겠습니다. 1몰의 물질은 다음의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구성물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질의 몰수 스몰 n은 질량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라지 m은 물질의 몰 질량이며 각 원소의 몰 질량은 원자 질량이고 단위는 그램 퍼 몰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피스톤으로 부피가 조절되는 원통 속에 이상기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통이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원통 속의 기체의 질량 또는 몰수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수행된 압력, 부피,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관찰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상기체 법칙으로 불리는 이 식에서 스몰 n은 기체의 몰수이며 R은 상수입니다. 여러 기체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압력이 0으로 접근할 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NT분의 PV는 R 값에 접근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R을 보편기체 상수라고 하며 다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법칙은 일정한 양의 기체가 있을 때 온도와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압력 또한 일정하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이상기체 법칙은 종종 기체 분자의 전체수 라지 n으로 표현되는데요. 몰수 스몰 n은 전체 분자 수를 아보가드로 수 NA로 나눈 값과 같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KB는 볼츠만 상수이고 다음의 값을 갖습니다. 보통 P, V, T와 같은 양을 이상기체의 연력학 변수라고 하며 만약 상태방정식이 주어진다면 하나의 변수는 항상
다른 두 변수의 함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강 개의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강의에서 내부 에너지를 소개하였는데요. 이들 용어는 많은 경우에 뒤섞여져 부정확하게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를 통해 자세하게 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개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정지 상태에 있는 기준 틀에서 볼 때 개의 미시적 구성 성분들이 갖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개 전체가 공간을 이동할 때 운동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 한편 분자의 무질서한 병진, 회전,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그리고 분자 내 원자 사이의 힘과 관련된 정기적 위치 에너지 등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열에 대한 다음 설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이란 개와 주위 환경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개의 경계를 넘나드는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뜻합니다. 열은 또한 이 과정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겠습니다. 물질을 가열한다는 것은 그 개보다 더 높은 온도의 주위 환경에 개를 접촉시킴으로써 개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 4강 개의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강의에서 논의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의 한 일은 개와 주위 환경 사이의 에너지 전달 척도인 반면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운동의 결과와 개의 위치에 의존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개의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한 사람으로부터 개에 에너지가 전달되겠습니다. 어떤 개의 일 그 자체만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개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일어났을 때에만 개의 한 일에 대해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의 열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온도 차이로 인해 개에 들어오거나 나가며 전달되는 에너지를 열로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열과 일 둘 다 개와 주위 환경 사이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러 강의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개념을 공부할 때 역학적 개, 마찰력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감소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즉, 비보존력이 존재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겠습니다. 여러가지 실험 결과에 의해 이렇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에너지로 전환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실험으로는 나무 토막에 못을 박는 것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망치질을 다 끝냈을 때 망치의 운동 에너지는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 지난 4강에서 학습한 다음 식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W는 망치가 못의 한 일이 되겠고 PMW는 못을 때릴 때 음파로 개를 떠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나무 토막과 못이 더 따뜻해졌음을 의미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사이의 이런 관계는 벤자민 톰슨이 처음 제안하였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와 내부 에너지 증가의 동등성은 줄이 처음으로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줄의 유명한 실험 장치의 계략도로서 지구, 두 개의 추, 그리고 단열된 용기에 들어있는 물로 구성된 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추가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하게 되면 날개가 회전하면서 개 내에서 물의 일이 행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베어링에서 변환된 에너지와 벽을 통해 열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무시한다면 나무 토막과 날개가 운동을 멈춘 후 추가 낙하함에 따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회전 날개가 물의 한 일과 같게 되고 결국 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두 개의 추가 거리 h만큼 낙하하게 되면 개의 포텐셜 에너지는 EmgH만큼 감소하게 되겠고 이 에너지가 물의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겠습니다. 줄은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계속한 결과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물의 질량과 온도 증가의 곱에 비례함을 알아내었고 비례상수는 약 4.18 줄/그램 도시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4.18줄의 역학적 에너지는 1g의 물을 1도씨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더 정밀한 실험을 통해 물을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올릴 때 비례상수가
4.186 줄/g 도씨임을 알게 되었고, 이 15도 칼로리 값을 1칼로리 이꼴 4.186 줄로 정하고 단지 역사적인 이유로 이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더 적절한 이름은 칼로리와 줄 사이의 바꿈 임수가 되겠습니다. 개의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없이 개의 에너지가 더해진다면 일반적으로 개의 온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주어진 물질의 양을 일정한 온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은 물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물질의 열 용량 라지 C는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으로 정의합니다. 이런 정의로부터 에너지 Q를 어떤 물질에 가하여 델타 T의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물질의 비열 스몰 c는 단위 질량당의 열 용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 m인 물질에 에너지 Q가 전달되어 델타 T의 온도가 변할 때 물질의 비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비열이란 에너지의 증가에 대해 물질이 얼마나 열적으로 덜 민감한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열의 정의로부터 질량 m인 물질과 주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델타 T만큼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전달된 에너지 Q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열 역학에서 개의 상태는 압력, 부피, 온도 및 내부 에너지와 같은 변수들로 기술되겠습니다. 이런 물량들을 상태 변수라고 합니다. 개가 단일 입자인 경우에는 상태 변수를 입자의 위치 x, 속도 v, 가속도 a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의 상태는 개가 내부적으로 열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경우 내적 열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기체의 모든 부분의 압력과 온도가 같아야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변수 중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전달 변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개의 경계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이라면 이런 변수의 값은 0이 아니게 되는데요. 에너지가 개에 흡수되느냐, 방출되느냐에 따라 이 변수들의 부호는 양이나 음이 되겠습니다. 경계를 통하는 에너지 전달은 개에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달 변수들은 개의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개의 상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열역학계의 중요한 또 하나의 전달 변수인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변형 가능한 개인 기체의 한 일을 공부할 예정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피스톤으로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원통 속에 들어있는 기체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평행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는 V이고 원통벽과 피스톤에 일정한 압력 P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스톤의 단면적을 A라고 한다면 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의 크기는 F 이꼴 PA가 되겠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하면 피스톤이 기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역시 PA가 되겠습니다. 피스톤을 안으로 천천히 밀어 이 기체가 준정적으로 압축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아주 천천히 압축해서 모든 순간에 열 역학적 평행 상태를 유지한 채로 변한다고 가정한다면 기체에 작용하는 힘의 작용점은 피스톤의 바닥에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피스톤이 아래로 외력에 의하여 일어난 변이를 고려한다면 일의 정의에 따라 기체의 한 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피스톤의 질량을 무시한다면 ADY 값은 기체의 부피 변화 DV 값과 같기 때문에 기체의 한 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체가 압축되면 DV 값은 음수가 되겠고 기체의 한 일은 양수가 되며 기체가 팽창하면 DV는 양수값이 되고 기체의 한 일은 음수가 되며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의 한 일은 0이 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가 VI에서 VF로 변할 때 기체의 한 전체 일은 방금 유도한 식을 다음과 같이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적분값을 구하려면 이 과정을 통해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은 기체가 변하는 과정 동안 일정하지 않으며 부피와 온도에 의존하겠습니다. 과정의 각 단계에서 압력과 부피를 알면 기체 상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중요한 PV 도표에서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도표는 기체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PV 도표의 곡선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사이를 이어주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체의 부피 변화로 생긴 일에 대한 수식 과정의 적분은 PV 도표에서 곡선 아래 넓이와 같겠습니다. 따라서 PV 도표의 중요한 다음 용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원통 내의 기체를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압축시킬 때 기체 한 일은 두 상태 사이의 경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이 중요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I와 F를 연결하는 여러 개의 다른 경로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과정에서는 처음에 일정한 압력 PI에서 부피가 VI에서 VF로 압축되고 그 다음 일정한 부피 VF에서 기체를 가열함으로써 압력을 PI에서 PF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경로를 따라 기체의 한 일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처음에 일정한 부피 VI에서 기체 압력을 PI에서 PF로 증가시킨 후 압력을 PF로 유지한 채로 기체의 부피를 VI에서 VF로 압축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기체의 한 일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 과정은 앞서 설명한 처음 과정보다 크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스톤이 더 큰 힘에 의해 같은 변이를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의 과정에서는 P와 V가 모두 연속적으로 변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로서 앞에 두 과정에서 얻은 값의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PV 함수를 알아야 적분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열로서 개에 출입하는 에너지의 전달, Q도 그 과정에 의존하겠습니다. 지난 4강 개의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강의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공부할 때 개의 에너지 변화는 개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든 에너지 전달의 합과 같다고 학습하였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특수한 경우로서 개에서 유일하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만 일어나며 에너지는 열과 일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에 대하여 연력학 제1법칙의 세부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처럼 피스톤이 달린 밀폐된 원통 내부에 들어있는 기체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체 한 일과 열로 전달된 에너지에 의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위와 상호작용이 없는 고립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열에 의한 에너지 전달도 없고 개의 한 일도 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즉, 다음의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고립계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가 시작한 상태와 끝이 동일한 상태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에서 개와 그 주위와의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PV 도표에서 순환 과정은 다음 그림에 보인 것처럼 닫힌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내부 에너지는 상태 변수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다시 0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순환하는 동안 개에 공급된 에너지 Q는 개의 한 일 W의 음의 값이 되며 즉 순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피스톤이 달린 밀폐된 원통 내부에서 원통을 얼음 물통 속에 집어넣거나 다른 어떤 일정 온도의 용기에 접촉시킴으로써 등온 과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이상 기체의 PV 곡선은 다음 그림에서처럼 등온선이라는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등온 과정에서 상태 I에서 상태 F로 팽창하는 경우 기체의 한 일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체의 등온 팽창은 기체가 이상기체이고 과정이 준정적이기 때문에 경로의 각 점에 대해 이상기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t는 일정하기 때문에 n, r과 함께 적분기호 앞으로 다음과 같이 빼낼 수 있겠습니다. 이 적분에 관한 계산 과정은 과제로 남기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평행의 법칙인 열역학 제0법칙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열역학 제0법칙은 실험적으로 쉽게 증명이 되고 온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온도를 열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물체가 서로 열 평행 상태에 있으면 두 물체의 온도는 서로 같겠습니다. 역으로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다르면 이들은 열 평행 상태에 있지 않으며 열 접촉 상태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피스톤으로 부피가 조절되는 원통 속에 이상기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통이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원통 속의 기체의 질량 또는 몰수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수행된 압력, 부피,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강 개의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강의에서 내부 에너지를 소개하였는데요. 이들 용어는 많은 경우에 뒤섞여져 부정확하게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를 통해 자세하게 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개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정지 상태에 있는 기준 틀에서 볼 때 개의 미시적 구성 성분들이 갖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개 전체가 공간을 이동할 때 운동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 한편 분자의 무질서한 병진, 회전,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그리고 분자 내 원자 사이의 힘과 관련된 전기적 위치 에너지 등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열에 대한 다음 설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이란 개와 주위 환경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개의 경계를 넘나드는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뜻합니다. 열은 또한 이 과정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겠습니다. 물질을 가열한다는 것은 그 개보다 더 높은 온도의 주위 환경에 개를 접촉시킴으로써 개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과정의 각 단계에서 압력과 부피를 알면 기체 상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중요한 PV 도표에서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도표는 기체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PV 도표의 곡선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사이를 이어주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체의 부피 변화로 생긴 일에 대한 수식 과정의 적분은 PV 도표에서 곡선 아래 넓이와 같겠습니다. 따라서 PV 도표의 중요한 다음 용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온도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열과 내부 에너지, 주례 실험을 통해 열 과정에서 열에 의한 에너지 전달과 역학적 과정에서 일에 의한 에너지 전달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였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서 개의 에너지 변화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만 고려하며 에너지 전달은 열과 일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을 기술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장들에서 학습한 일과는 다르게 이번 강의에서 취급하는 일은 변형 가능한 개의 한 일을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3강 온도 열역학 제1법칙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